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남양주의 부대에서 근무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 남양주에서 복무했었는데요. 저희 부대가 사단급이라 초소도 징글징글하게 많습니다. 게다가 동원사단이라 최소 편제로 되어 있어서 사람도 정말 없었죠. 제가 가짜대 왔을 때입니다. 부대 뒤 산중턱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요. 거긴 군인 아파트와 사단장 공관을 지키는 초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전 정말 재수없게도 일명 신병킬러라고 불리던 병장하고 말뚝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업도 안 나가고 훈련도 안 받으니까 완전 땡 잡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완전 백치가 되더군요. 처음 근무 서고 엄청나게 갈구고 때리던 그 병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나마 그때가 늦가을이라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덥거나 추운데 갈굼 당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말뚝 근무가 한 10여일 남아 있었을 때 그때도 평상시처럼 점심 먹고 지휘 통제실 들렀다가 초소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낙엽이고 뭐고 계속 휘날려서 앞도 제대로 안 보였고요. 어쨌든 그 바람을 헤치고 초소로 가서 전번 근무자와 교대를 하면서 인수인계하면서 사수들끼리 얘기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목소리가 들린다더군요. 전 아마도 바람이 세서 낙엽 부딪히는 소리겠지 하고는 인수인계를 마치고 바로 FM으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수와 부사수가 있으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경계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전 오른쪽 전방을 보고 서 있고 사수는 왼쪽 전방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사수는 여전히 왼쪽 전방만을 바라보고 서 있더군요. 잘못 들었나? 그때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또 어리둥절하게 서 있다간 갈굼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한 5분 정도 더 지났을까요? 바람은 약해질 줄 몰랐고 이제는 누가 불러도 못 들을 정도의 낙엽 쓸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끄럽던 낙엽 소리가 한순간 없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 목소리는 바로 제 등 뒤 목덜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 숨결을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동물적 감각에 의해 크게 외치며 몸을 돌렸는데 사수도 마침 등을 돌리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내 이름을 들었는데 전 박 병장님이 절 부르신 줄 알고 대답했습니다. 난 너 부른 적 없어. 갑자기 제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멈췄습니다. 흩날리던 낙엽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주인은 적막함 속에 들어섰지요. 솔직히 식은땀이 났습니다. 바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사수도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더군요. 차마 도망가자는 말은 못했지만 저희는 남은 1시간여를 등을 맞대고 대한육군 최고의 경계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목소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전역할 때까지. 지금도 과연 그 목소리는 진짜 누군가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낙엽이 부딪히면서 들렸던 착각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내가 산에 오르기 전에는 분명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일기예보에서도 이런 폭우가 내릴 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은 날씨가 맑을 예정이니 연인끼리 데이트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멘트까지 했을 정도로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산 중턱에 오르자마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건가요? 나는 휴일이면 항상 혼자 산에 오릅니다. 일행끼리 가면 이 산의 고요함을 즐기기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평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에 와서 비 한 방울이 콧등에 떨어지더니 이윽고 후두둑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퍼부었습니다. 다시 산을 내려가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물이 축축하게 찬 신발을 끌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비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 나무를 짚으며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에 나무 뿌리가 걸렸는지 그대로 엎어져 산 비탈길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큰 바위에 부딪혀 겨우 멈췄으나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타박상으로 온몸이 쑤셨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바위 동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무작정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습기 찬 그곳은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비를 피할 유일한 공간이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주머니에서 초코바를 꺼내 배를 채우고 있는데 동굴 저편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산짐승의 동굴인가 싶어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설마 곰의 동굴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동굴 저편에서 그 움직이던 생물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점점 더 그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이상한 생물이었습니다. 원숭이 같은 형태의 색깔은 마치 가죽이 벗겨진 듯한 피 같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놈은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이 기이한 생물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놈은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내 오른손에 들려있는 초코바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냐? 먹어라 하고 나는 던져주었습니다. 그놈은 강아지처럼 달라들어 초코바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길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쓰다듬어 주려고 다가간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의 이빨이 엄청나게 크고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손을 떼려는 순간 그놈은 내 손을 콱 물었습니다. 으악! 이거나 그놈을 떼어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놈이 내 손가락을 떼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젠장 하필 결혼반지 낀 손가락이라니. 그놈은 내 손가락을 씹지도 않은 채 결혼반지만 싹 뺀 채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내 손가락을 던지고 결혼반지만 가진 채 동굴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손가락을 주워 담았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면 봉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에게 분노감이 생겼습니다. 감히 내 손가락을 뜯어버리고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죽은 아내와의 결혼 반지를 가져가다니. 이 자식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주겠다. 나는 분노에 몸을 떨며 점점 그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나는 지포라이터를 켠 채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무 방망이를 들고 그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뜨거워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서 붉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밖으로 나가는 통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며 그곳으로 향해 뛰었습니다. 일단 동굴 밖으로 나오면 그 열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온몸이 탈 듯한 열기가 나를 휘감았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들자 절망감이 그 괴로움을 몰아냈습니다. 나는 그곳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옥이라고. 그 작은 동굴 밖에 지옥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매캐한 검은 구름들이 뒤덮어 빛이 스며들어오지 않았고 가끔 치는 천둥만이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었습니다. 지옥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은 불에 타오르고 있는 산들과 끓고 있는 용암들, 그리고 곳곳에서 솟아오르는 불기둥들이었습니다. 나는 이 공포스런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굴로 도망가려고 한순간 무언가 동굴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 손가락을 물어뜯고 죽은 아내와의 결혼 반지를 훔쳐간 녀석이었습니다. 나는 이 녀석만은 죽이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녀석이 인간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봐, 진정하라고. 그깟 손가락이야 다시 붙여주면 될 거 아닌가? 나는 화가 나서 나무 방망이로 그 녀석을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나무 방망이가 그 녀석의 몸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불에 타며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손도 같이 타기 전에 얼른 나무 방망이를 던져버렸습니다. 멍청한 인간 같으니 감히 나무 방망이 가지고 이 악마님을 죽이려고 하다니. 그 녀석이 손을 까딱하자 내 몸이 그 녀석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녀석은 주머니에서 잘라진 내 손가락을 꺼내더니 내 손에 다시 맞추었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꾸로 끼웠네 미안. 다시 끼우자. 그 녀석은 무지막지하게 손가락을 다시 떼어내더니 다시 붙였습니다. 나는 고통에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고통이 견딜만해지자 나는 내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손가락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경이로운 시선으로 그 원숭이 같은 악마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놈이 시 웃었습니다. 나는 그놈에게 힘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또 뭐 해달라고? 아, 그 반지. 그러면서도 그놈은 순순히 반지를 주었습니다. 나는 반지를 원상태로 끼우며 힘없이 일어서서 그 동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자네 그 죽은 아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나? 아내라는 말에 나는 눈이 번쩍 떠져 그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놈은 내가 관심을 가질 줄 알았다는 듯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내가 지옥에 왔단 말이야.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지옥에 왔다니. 내 생에 그렇게 조신하고 착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옥에 왔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여자는 착하지 않아. 그녀 스스로 지옥에 걸어 들어간 거야. 죽은 자는 선택할 수 있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천국 대신 그녀는 타락과 쾌락의 지옥을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녀는 지금 악마들 속에서 쾌락을 탐닉하고 있을걸. 이 더러운 악마 자식, 그녀를 욕하지 마. 나는 그 녀석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뭔가 가로막힌 듯 내 주먹이 그 녀석에게 닿지 않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기어코 그 녀석에게 한 방 먹이려고 힘을 주다가 튕겨나갔습니다. 손이 화끈거렸습니다. 인간은 이래서 재밌다니까. 자신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자각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봐, 인간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 내가 사랑했던 그녀는 그녀의 바깥의 모습일 뿐이야. 그녀의 마음속 모습을 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겠지.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그놈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이 바뀌면서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는 곳에서 그녀는 목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순수했던 눈동자는 이제 붉은 빛의 욕망이 가득한 채로 그녀는 지옥탕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나 기억 안 나? 당신 남편이란 말이야. 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야?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낄낄거리면서 웃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제발 정신 차리란 말이야. 그 멍청한 놈이군. 아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가 숨이 넘어갈 때야 와서 질질 짜던 녀석 아니야. 그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 작은 입술 속에 나에 대한 원망을 숨겨둔 채 조용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지옥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야.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비록 그것이 거짓이었다 할지라도 너는 천국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할 존재란 말이야. 흥, 웃기시는군. 이봐, 거기 옆에 서 있는 악마. 내 놈이 이 녀석을 데려온 거냐? 왜지? 재밌을 것 같아서지. 내가 이런 여자인지도 모른 채 아직도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녀석이 너무 웃겨서 말이야. 그거 고맙군. 그런데 이 녀석, 아직 인간이잖아. 죽지 않고 여기에 어떻게 온 거지? 이 녀석이 내가 바깥 세상으로 다니던 구멍을 발견했지 뭐야. 참 운도 좋은 녀석이지. 나는 절망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그녀와의 결혼 반지를 빼서 그녀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이곳을 벗어나게 해줘. 그 악마는 다시 나의 어깨에 손을 대더니 또다시 이상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어떤 성원의 내부 같았습니다. 성벽에는 피가 흩뿌려져 있었고 빛이 들지 않아 어두웠습니다. 성 내부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지 저 악마는? 나는 악마의 왕. 인간의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잘 됐군. 그 악마의 왕은 큰 손으로 나를 움켜쥐더니 나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몸부림쳤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억센 손이 풀어졌습니다. 눈을 뜨자 손목만 남은 채 잘려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녀, 내 아내가 피 묻은 큰 칼을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 그래도 내가 사랑한 건 당신뿐이었어. 그녀는 내게 다시 결혼 반지를 던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항상 웃고 있었던 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행복했기 때문이었어.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녀는 악마의 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말리려는 순간 그 원숭이 악마가 나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소멸을 불사하고 너를 구했건만 내가 죽으려고 달려드는 것이냐? 어서 도망가라. 그 악마는 바닥에 손을 대더니 그곳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면서 그 구멍으로 몸에서 떨어져 피를 흩뿌리며 날아가고 있는 그녀의 머리를 보았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나는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다시 산이었습니다. 그 동굴이 있던 자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양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꼭 쥐고 있던 주먹을 폈습니다.
내 손 안에는 그녀와의 결혼 반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것일까? 다시 지옥으로 가는 동굴을 열어. 나는 그녀를 구해줘야 한단 말이야. 나의 메아리가 끝나자 산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구하기로. 가방 속에서 나이프를 꺼내 손목에 갖다 댔습니다. 나이프의 차가운 느낌이 손목에 전해졌습니다. 살아서 그곳에 갈 수 없으면 죽어서라도 그곳에 가리라. 나는 그녀를 구해야 되니까. 세 번째 이야기, 누구랑 있던 거니? 저희 선생님은 흔히 자기를 태풍의 소녀라고 칭하십니다. 그 이유는 꼭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엔 태풍이 휘몰아쳤다고 합니다. 저번에 일본에 온천 여행을 갔을 때도 태풍이 불었었대요. 이때 비바람 속에 온천을 즐기셨답니다. 아무튼 태풍의 소녀인 저희 영어 선생님은 여름에 가족여행으로 선생님, 동생, 삼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동해로 놀러 갔답니다. 운전은 삼촌이 하고요. 그때는 동해가 지금처럼 개발되지 못해서 말 그대로 바다뿐이었다고 합니다. 길도 제대로 없었대요. 지금은 동해에서 눈을 돌리면 있는 횟집이 한두 개뿐이었고요. 선생님과 가족들은 동해에 가서 우선 회를 먹고 바닷가에서 마음껏 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잠을 자기로 했고요. 그런데 도착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갑자기 빗바람이 몰아쳤대요. 너무 센 비바람에 할 수 없이 횟집에도 문을 닫아버리고 숙소로 바로 들어갔대요. 뭐 숙소라고 해봤자 그냥 조그마한 민박집. 횟집에서 밥을 먹을 생각에 음식 따위는 준비도 안 하고 왔던 가족들은 너무 배고파서 삼촌에게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 음식을 사오라고 했답니다. 슈퍼를 찾으려면 차를 몰고 한참 나가 사와야 했기 때문에 차를 몰 수 있는 삼촌을 거의 내쫓다시피 해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나갔던 삼촌이 밤이 돼도 돌아오지 않더랍니다. 가족들은 태풍에 날려갔다고 생각하고 실종 신고까지 하고 초조하게 삼촌을 기다리는데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삼촌이 돌아왔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비를 잔뜩 맞고는 부들부들 떨며 무언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답니다. 진정시키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음식을 사고 차를 타고 오는데 사고가 날까 싶어 앞유리에 얼굴을 대고 천천히 달렸답니다. 계속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해변가를 쳐다봤는데 챙이 큰 모자 같은 걸 쓴 여자가 해변가에 서서 수평선 저 멀리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좀 섬뜩한 생각이 들었지만 잘못 봤겠지 하며 앞유리로 얼굴을 돌리는 순간 그 여자가 운전석 옆유리에 서 있더랍니다. 너무 놀란 삼촌은 비명을 질렀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가족들과 길이 엇갈려 혼자 남게 됐어요. 차 좀 태워주세요 였답니다. 말하는 게 조신하고 위험해 보이지도 않아서 삼촌은 알았다고 하며 차에 태워주고 가는데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름은 여름인지 푹푹 찌더랍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입술까지 파래지며 춥다고 몸을 오들오들 떨더랍니다. 그래서 히터를 틀어주고 한참 달리는데 올 때와는 달리 가는 길이 두 갈래였답니다. 그 동네 길을 몰랐던 삼촌은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삼촌은 아기를 잘못 들었구나 하고 보니 둘 다 산길이었답니다. 차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대요. 여자 혼자 산길을 걷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아 삼촌이 데려다 주겠다며 우산을 씌워주고 같이 걸었대요. 한참 걷는데 삼촌이 느끼기엔 2시간이 넘게 걸은 것 같은데 도저히 도착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나요? 라고 물으니 다 와간다며 계속 걷는 여자. 삼촌은 그러려니 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며 너무너무 춥더랍니다. 정말 냉장고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소름이 끼치고 머리까지 핑 돌았대요. 정신을 가다듬고 머리를 흔들며 눈을 뜬 삼촌은 해변가에 혼자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요. 그 여자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차는 해변가 뒤에 있는 도로에 있었고요. 선생님의 삼촌은 누구랑 있었던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동생의 귀신 체험들. 저희 가족은 미국에 삽니다. 여름방학이 3개월씩이나 되는 까닭의 방학이면 귀국하여 여름을 보내곤 했죠. 그의 여름은 동생에게는 뭔가 특별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상한 일을 경험했으니 말이죠. 첫 번째 이야기. 저희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에 내려가서 보냈습니다. 할머니 댁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기와집이었고 물론 화장실은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대문 옆에 자리 잡고 있었죠. 어릴 적부터 할머니 댁의 화장실은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 13년 전까지만 해도 흔히 말하는 푸세식으로
아래가 휘나게 뚫어진 볼일을 보고 있자면 흰 손이 불쑥 나와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기 딱 좋은 정말 근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두워지면 화장실에 가는 일이 아주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죠. 세월이 흐르고 부세식에서 최신식으로 화장실이 바뀌어서도 어릴 적의 기억 때문에 그곳은 밤에는 특히 꺼려지는 장소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면 사촌들과 손에 손을 잡고 때를 지어 화장실 가던 기억이 나는군요. 새벽에 자다 일어나 혼자서는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우리들을 위해 방 안에 꼭 요강을 놔주시던 할머니도 생각이 나고요. 사실 제 동생은 어릴 적부터 유난히 겁이 많았는데 그런 동생에게 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후론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 혼자는 못 자더군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귀국한 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 있을 때였죠. 늦은 밤, 자정이 안 된 시각이었을 겁니다. 한창 아버지와 재미있게 TV를 시청하던 동생은 화장실에 가게 되었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두운 마당을 지나 화장실까지 가는 것조차 두려웠던 동생은 기어코 아버지를 끌고 나왔죠. 아빠, 어디 가지 말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다 큰 처녀가 되어서 차마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려달라는 말은 못하고 근처에서 기다려달라며 마루에 앉아 계신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한 후 그 어두운 마당을 지나 대문 옆에 화장실로 들어갔죠. 이를 아버지는 지켜보며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을 거고요. 볼일을 보고 일어나며 막바지 지퍼를 닫으려는 참이었습니다. 무심코 왼편으로 고개를 돌린 동생은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보지 말 걸 본 두려움에 손은 덜덜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는군요. 여기서 잠시 화장실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변기를 가운데에 두고 왼편의 어른의 머리쯤 되는 부분에 그리 크지 않은 직사각형의 창문이 나 있고 변기를 정면으로 입구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생이 무심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눈에 보인 건 하얀 소복을 입고 동생을 향해 있는 어떤 형상이었습니다. 목 위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곱게 메어진 옷고름이 너무나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다는군요. 아무리 봐도 너무나 생생한 소복과 그 흰빛,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는 옷고름의 위치. 누군가 서 있긴 한데 보통 키의 사람이라면 그 높이로 보아 약 30cm 정도는 공중으로 떠 있어야 고름 맨 부분이 보일 터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화장실 옆은 할머니가 가꾸시는 과일 정원 때문에 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는 상태였고 이 밤중에 누군가 들어와 그것도 흰 소복을 입고 그곳에서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으니깐요. 부들거리는 손으로 지퍼를 올리다 말고 움직이지도 않는 두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문 쪽으로 다가가는 와중에도 어찌된 일인지 창문 쪽에서 눈이 떼어지지가 않았다는군요. 아무리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쪽에서 눈을 떼면 어느새 창문으로 그 귀신이 기어들어와 자신을 잡아 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도저히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몇 초가 한 시간처럼 느껴지며 겨우겨우 문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창문을 향해 정면으로 서 있던 그 형상이 조금씩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곧이어 하얀 목선과 뒤로 넘겨진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얼굴을 들이밀려고 하는가 봅니다. 동생은 재빨리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제대로 닫기 힘들고 열기도 좀 힘든 어긋난 문이라 힘이 다 빠진 손으로 부들거리며 미니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두 눈은 지랄맞게도 창문에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목을 지나 턱선이 보일랑 말랑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밀어붙여 문을 연 동생. 죽어라 뛰어 마당을 가로질러 갑니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지만 뒤는 쳐다볼 염두도 나지 않았답니다. 동생의 비명에 마루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계단 앞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야 안심한 동생은 재빨리 뒤를 돌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장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으로 보아 창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들갑을 떨며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한 동생. 아버지는 괜히 두려운 맘에 헛것을 본 것이라며 웃어넘기셨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직업 군인이시라 훈련하면서 무덤 옆에서 주무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시라며 귀신 같은 거엔 코방귀도 안 끼시는 분이시죠. 어쨌든 그 일이 있은 후 동생은 대낮에도 그 화장실엔 절대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창문은 아예 닫아놓고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덕분에 얼마 후에 시골에 내려간 저는 매번 동생이 화장실에 가야 할 때마다 따라가 주어야 하는 노가다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저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오싹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간댕이가 부었는지 밤에도 혼자 화장실에 잘 가곤 했죠. 등골이 오싹한 걸 즐기면서요. 두 번째 이야기. 그 화장실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도 시골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친지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부모님이 묵으시던 방 옆에 바로 위치한 방은 예전에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쓰시던 방으로 그곳에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죠. 그래서인지 그 방은 많은 친척들이 모이지 않는 이상 그냥 빈 방으로 남아 있었고 할머니께서 갖가지 살림살이를 들여놓아 어수선한 창고 분위기의 방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들고 온 큰 가방들도 그 방에 다 놔두었고 뭐가 필요할 때만 들어갔고 많이 들어갈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다른 방에 비해 시원한 편이어서 사촌 동생들이 오면 꽤 넓은 빈 공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놀기는 무더운 여름날엔 적격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방에서 TV를 시청하던 동생은 웬일인지 침대에 올라앉아 있지 않고 벽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등 쪽으로 강렬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아픔을 느낄 정도로 물리적으로 강한 충격은 아니었지만 그 반동에 의해 동생이 등이 앞쪽으로 튕겨질 정도였답니다. 쾅 하는 소리도 컸고요. 그 벽이 증조할머니의 방과 연결된 벽이라 자연스레 누가 반대편에서 장난으로 벽을 주먹으로 친 거라 생각한 동생. 재빨리 그 방에서 나와 옆방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죠. 아무도 없었거든요. 불도 꺼져 있었고요. 가슴 한켠에서 모락모락 솟아나는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며 할머니 방에서 뒹굴거리며 책을 보던 날 찾아내 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가 방금 저 방 들어가서 장난쳤지. 무슨 소리여? 아니, 언니가 들어가서 벽 치지 않았냐고. 더위 먹었니? 내가 왜 그런 삽질을. 자신의 두려움이 현실임을 인지한 동생은 바로 내 옆 이불로 뛰어들더니 나오질 않았습니다. 겁 많은 동생. 또 귀신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겪은 이상한 일은 제가 서울에 잠시 다니러 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마침 오랜만에 서울에서 삼촌 부부가 내려와서 근처에 사는 작은아버지들 식구 등등이 모여 할머니 댁에서 묵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댁에서 차를 타고 약 15분 정도 걸리는 시내에 나가는 길이었답니다. 삼촌 차에는 동생과 H라는 사촌동생, 숙모가 타고 있었고 물론 삼촌이 운전을 하고 계셨죠. 시간은 훤한 대낮이었고 시골길을 지나 시가지로 들어서고 있을 참이었습니다. 차에 앉아 꽤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동생은 창밖을 내다보며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죠. 마침 어느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서 동생은 왠지 눈에 띄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그리 특이한 인상의 여자도 아니었지만 그곳을 삼촌차가 지나는 순간 굽히고 있던 허리를 서서히 펴며 정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광경이었고 왠지 그녀의 흰 블라우스가 인상에 남았답니다. 뭐 특별할 거 없었기에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약 몇 분 후 다음 정거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답니다. 그리고 경악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바로 전 정거장에서 막 허리를 펴고 있던 그 흰 블라우스의 여자가 그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서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며 순식간에 본 광경이지만 워낙 똑똑히 기억한 여자인지라 너무나 놀라웠답니다. 대체 그 여자가 어떻게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며 눈앞에 나타날 수가 있는지요. 순간 이동을 한 게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사이에 버스가 와서 내려놓고 갈 수도 없고요. 그 충격에 눈을 채 깜빡이지도 못한 채 반사적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숙모를 쳐다보았는데 이게 웬일. 숙모의 얼굴 표정도 장난이 아니었다는군요. 뭔가에 엄청 놀란 토끼 눈을 한 표정. 혹시 보셨어요? 너도 봤니? 고개를 끄덕거리는 숙모 덕분에 동생이 본 건 환각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고 순간의 오싹함이란 방학을 맞아 시골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며칠 걸러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 동생은 아예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워낙 겁이 많아서 말이죠. 그 후로 미국에 돌아와서도 부모님 방에서 함께 자는 것 같더군요. 화장실도 혼자 제대로 못 가고요. 저도 시골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왜 나랑 있을 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상하기도 했지만 한참을 헤어나지 못하는 동생을 보니 한편으론 정말 다행스럽더군요. 다섯 번째 이야기, 군대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아는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남 산청, 그러니까 지리산 내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대원사 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에 오래된 고시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하루는 선배가 한번 얼굴 보러 오라고 전화가 와서 직접 차를 몰고 고시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구경 삼아 물어물어 찾아가다 그곳에 도착하니 저녁때가 다 되었더군요. 같이 저녁 먹고 잠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배가 겪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는 방이 10개가량 있고 모두 개인 독실인데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저녁때가 되어서 공부하던 책들을 그대로 놓아둔 채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갔다 온 사이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이 있으면서 책상이 흩어져 있고 창문이 열려 있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옆방 사람이 잠시 들어왔겠지 싶어서 그냥 다시 정리하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시간에 방에 들어가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창문이 열려 있고 책상이 흩어져 있더라네요.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에 다음 날은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급하게 방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방문 앞에서 잠시 발소리를 죽이고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와락 열었는데 누군가 후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을 넘어 도망가는 것이 보였답니다. 급하게 창문가로 가서 밖을 보니 어떤 군인 하나가 몸을 굽히고 군화끈을 고쳐매고는 이쪽을 한번 흘겨본 뒤 산속으로 급하게 도망가더랍니다. 멀어서 얼굴은 잘 못 봤지만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네요. 다음날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주인 아주머니께 이야기하면서 혹시 근처에 군부대가 있냐고 물어보니 아주머니와 사실은 그 방은 계속해서 비워뒀던 방인데 내가 돈 욕심에 애꿎은 사람 하나 잡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가 몇 년 전에 한번 탈영병이 숨어서 거기까지 왔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숨겨달라고 하길래 그 방에 숨겨주고 며칠을 보살펴 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며칠 뒤 추격하던 헌병대에 발각되어 고시원까지 불시에 들어왔는데 숨겨있던 병사가 너무 놀란 나머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창문을 넘어 산속으로 도망쳤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군화끈이 풀려서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따라오던 군인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방을 비워두고 몇 년을 보냈죠.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때 일이 잊혀지고 괜히 방을 비워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방을 내어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가로등도 없는 컴컴한 산길을 혼자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 그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내려오는 내내 사이드미러 한 번 안 보고 내려왔습니다. 백미러를 보면 왠지 뒷좌석에 군인이 한 명 앉아 있을 것 같고 누군가 막 뒤쫓아올 것 같아서 거의 내려오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던 기억이 나네요. 군화끈만 풀리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원한이 되어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선배가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실제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어느 부대를 가더라도 그 부대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부대도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하나 있었죠. 야간에 타냐고 근무를 서다 보면 초소 앞에 오래된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루는 사수 부사수 둘이서 근무를 나갔는데 그곳에서 사수가 부사수를 존나게 갈구고 잠시 소변 보러 간 사이에 부사수가 자기 의대로 그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그 뒤로 그 가지를 잘라내고 그 상병은 영창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나무에는 가을만 되면 정체 모를 열매가 열렸는데 근무를 서다 보면 간혹 목덜미에 그 열매가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나무하고 제법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섰는데 어떻게 날아왔는지 그런데 목 뒤로 툭 떨어지는 느낌에 닦아보면 꼭 피같이 묻어나오곤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신병들이 전입해 오면 고참들이 야간 근무 나가서 심심할 때 겁 좀 주려고 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확 깨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상병 때 후임 하나를 데리고 야간에 타냐고 근무를 서게 됐는데 그날따라 안개도 자욱하고 분위기도 으스스해서 후임병 좀 놀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나무에 대해서 내려오는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너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냐? 그렇게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웬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하지마. 순간 일직사관이 불시순찰을 하러 왔나 싶어서 하던 이야기를 중지하고 동태를 살폈죠. 소리 들었냐? 하고 후임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순찰하고 잠시 근무에만 열중하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도 인기척도 없어서 그냥 바람소리려니 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순간 부서수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뒤 산 쪽에서 들려오는 소린데 너무 겁이 나서 상황실로 전화를 했죠. 혹시 일직사관 순찰 나갔냐? 그랬더니 일직사관은 지금 상황실에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목소리의 정체는 뭔지. 우리는 어떻게 근무를 선지도 모르게 다음 교대자가 올 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 부대는 근무가 많았습니다. 탄약고 근무에 불침번 근무, 위병 근무까지. 많은 근무에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낮에 작업을 하는데 부대 내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는 보기에도 오래된 고목나무가 하나 버티고 있었죠. 그날은 주임 상사가 와서 저보고 몇 명 데리고 길을 낼 거니까 가서 그 나무를 자르라는 겁니다. 비는 오지. 작업 도구는 열악하지. 엄청 짜증을 내면서 세 명이서 톱 하나씩 들고 나무를 자르러 갔었죠.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나무가 꼭 베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에 짱박아둔 소주 한 병 가지고 와서 주위에 뿌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굵은 나무가 잘 베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생나무가. 한 반나절을 세 명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죠. 오후 4시쯤 됐나. 교회로 가던 군종병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오늘 부대 내 모든 작업 중지된 건 몰라요? 없는 작업도 만들어서 시키는 곳이 군대인데 작업을 중지하라니 처음엔 믿기지 않더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직 모르는가 보네요. 오늘 작전 장교가 군 지프차를 타고 사단에 갔다 오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운전병하고 즉사했다던데 차도 완전 파손되고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아무 느낌이 없더군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그도 그럴 것이 그 작전 장교가 좀 우리를 많이 피곤하게 하는 장교였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나무를 잘랐던 것이 화근이었나?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한참 있으니 주임 상사가 와서 작업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뒤에 몇몇 장교들만 알고 있으니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입이 근질거렸지만 좀 참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위병조장을 서게 되었는데 새벽 2시쯤 됐었나. 낮에 비도 맞고 작업도 하고 피곤했었던지 위병소 안에서 깜박잠이 들었었던가 봅니다. 밖에서 입줄을 서고 있던 놈 하나가 큰 소리로 8호차 작전 장교님 들어가셨습니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지금 누구라고 했냐? 작전 장교님 선탑으로 8호차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이 새끼가 너 졸았지? 졸다가 차 놓친 건 나냐? 한이 같이 서던 부사수도 같이 봤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존나 갈구고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죠. 애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위병소로 들어와 수송부에 연락을 했죠. 차량 출입 일지에 적어야 되니까 방금 들어온 차량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낮에 나갔던 차량은 8호차를 제외하고 다 들어왔고 지금은 들어온 차가 없다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다시 밖으로 나가니 아직까지 자기들이 본 것이 믿기지 않는 듯 아니면 홀린 듯 그런 얼굴로 서 있더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 보통 차들이 들어올 때는 라이트를 켜고 멀리서 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 차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안개도 끼고 라이트도 안 켜고 왔나 싶어. 그냥 작전 장교인 것만 확인하고 차를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뒤에 차량 번호를 보니 분명 8호차였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따라 작전 장교가 꼭 죽은 사람처럼 전투모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운전병도 이쪽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희미한 미소만 지으면서 차를 세웠다 그냥 지나가더라네요.